민트 오디오북.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난 안적도 네 속을 모르겠어. 우찌게 생겨먹은 물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우리 도망갈래? 우리 그럴래? 그러자. 죄 받지 않을까? 야, 누구한테 죄를 받아? 신도 그렇게 못하지. 만일 그렇담 신도 직무 6이고 직무 태만이야. 한 가지만 묻자. 난 너에게 뭐니? 동숙의 노래. 김세인. 개 삽니다. 똥개 삽니다. 강아지 삽니다. 염소 삽니다. 염소? 화장대 앞에 앉아 핀셋으로 새치를 골라내던 동숙은 뚫어져라 거울을 들여다본다. 소를 발음하다가 멈춘 거울 속 여자의 입술 근육엔 닭똥구멍처럼 자글자글 주름이 잡혀 있다. 질겁하며 입술을 으흐 하고 잡아내려 주름을 지운다. 눈가에 부채살 주름도 없고 목주름도 없어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게 봐주기도 한다. 그러나 입술을 내미는 발음, 일테면 오, 소, 노, 보처럼 모음 오가 들어가 있는 발음을 하면 대본에 나이가 들통나버리곤 한다. 동숙은 방금 잡혔던 주름을 없애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을 양립 꼬리 쪽으로 밀어 누르고 있다. 개 삽니다. 똥개 삽니다. 강아지 삽니다. 염소 삽니다. 동숙은 시선은 여전히 거울 속에 둔 채 꼬챙이로 옆구리를 찌르듯이 묻는다. 자? 입을 벌리고 다랑다랑 코까지 골고 있던 주분 씨. 아니. 곡조까지 넣어 대답을 하고는 입을 닫아 갈무리한다. 하여간 자면서도 안 잔다고 잡아떼는 데는 뭐 있다니깐. 동숙은 화장대 앞에서 일어나 엉덩이로 주분 씨의 다리 쪽을 쓱 밀며 침대에 걸터 앉는다. 방금 그 소리 들었지? 벌써 일주일째야. 일주일이나 남의 살을 안 먹었더니 속이 허해서 헛것이 막 보여. 개 사줘. 원 별 미친 소리를 다 들어 내가. 개장수가 개를 사러 다니지 팔러 다닌대요. 설령 판다고 쳐. 아니 샀다고 쳐 그래. 그걸 네가 우지게 손질할 거요. 멱 따고 털 끄실르고 배 갈라서 창자 빼고 간 빼고 토막 내고 삶아서 양념하고 다 할 수 있어. I can do it. 동숙은 말끝에 마침표를 찍듯이 고개까지 한번 끄덕여 확신을 준다. 영어라면 사다리에 걸터 앉아 A자도 모르는 주분 씨. 처음엔 좀 어벙하게 있다가 딸내미의 고갯짓을 보고는 금세 의기양양해진다. 미쳤어? 안 먹고 말지. 여자가 우지게 개를 잡어 잡기를. 그것도 처녀가. 주분 씨는 혀를 끌끌 찬다. 이놈의 딸내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나무 가지처럼 양팔을 펼쳐들고는 어깨를 한번 가볍게 들었다 놓는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는 뜻으로.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난 안적도 네 속을 모르겠어. 우지게 생겨먹은 물건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Be mutually equal.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지 원. 어두운 터널을 간신히 헤집고 나왔는데 더 어두운 굴속을 발견한 심정이 된 주분 씨. 무슨 김이라도 좀 얻을까 하여 살피지만 딸내미의 얼굴은 불 꺼진 장 같다. 주분 씨 입장에서는 답답할 밖에 복장이 터질 수밖에. 늙은 애미 무식하다고 이젠 말도 섞기 싫다 그런 모양이네. 이것이. 찢어진 뱀눈에 노여움을 품고는 뱀이 개구리 노려보듯이 딸내미를 노려본다.
그러자 동숙이 냅다 소리를 지른다. 피차 일반이라고. 부하가 난 추분 씨는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숨을 고른다. 딸들이 말대꾸를 하는 날엔 부지깽이를 집어들거나 물이라도 뿌려야 직성이 풀리지만 지금 그렇게 다루었다간 꾸엉도매도 다 놓쳐버리지 싶은 거다. 오랜 세월 보습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동숙이 갑자기 그 학원을 인수했다더니 얼마 안 가 그 일도 접고는 2번이나 미국을 드나들었다. 소위 기러기 아빠로 혼자 지내오던 원장이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 버리자 동숙이 갈피를 못 잡고 돌아친 것이었다. 추분 씨는 동숙의 마음도 붙들어 앉힐 겸 수발도 받을 겸 그동안 미뤄왔던 무릎 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막상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다른 데도 좀 망가진 게 발견되었고 수술 후유증도 생기고 해서 예상보다 입원 기간이 길어졌다. 믿었던 동숙은 위로금만 보내올 뿐 코빼기도 안 내비쳤고 번차례로 드나들던 자식마저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 여전히 화장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서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병원 생활에 멀미를 느낀 추분 씨는 퇴원을 결정해버렸다. 모녀지간의 연을 끊는다고 엄포를 놓아 동숙을 시골집으로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을 하게 되어 현재 모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공연히 비위 거슬려 큰딸마저 놓쳐버리고 나면 자신은 줄 끊어진 두레박 신세가 되는 건 명약관화한 일. 봐주는 척하면서 추분 씨는 일부 후퇴하기로 한다. 사줄 테니 못 잡기만 해봐라 어디. 조건부 일침을 가해놓고는 머리맡에 휴대폰을 열어 1번을 누른다. 임자가 뜬다. 옆에서 추분 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동숙이 임? 하면서 눈동자를 까뒤집듯이 놀라 자빠진다. 그러거나 말거나 추분 씨는 느긋하게 휴대폰을 입과 귀로 가져간다. 난데 지금 어디여? 그려? 개장수가 그짝 담으러 갔거든. 개장수 좀 우리 집으로다 보내요. 안 되면 차 몰고라도 쫓아가서 붙들어 와. 빨랑. 추분 씨는 휴대폰 폴더를 닫으며 의기양양하게 노래를 부른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엄마, 누구 생겼지? 지랄. 익은 밥 먹고 헛소리 집어치고 넌 개 잡을 궁이나 해요. 작은 칼을 쓸 건지 큰 칼을 쓸 건지. 동숙은 양다리를 반쯤 구부려 벌리고 손바닥을 조부웃하게 모아서 턱 밑에 갖다 댄다. 흡사 개가 일어나 춤을 추듯이 걷는다. Don't worry, don't worry. 워리가 어딨다고 불렀었냐. 휴. 추분 씨는 한숨을 담배 연기처럼 내뱉는다. 어깨를 내려뜨리고 고개를 외로 꼬며 사설을 늘어놓는다. 네가 헛것이 보이긴 보이는가 보다. 사줄 테니 걱정 말고 개를 파는지 팔게 되면 값은 얼만지 잘 물어봐. 공연히 이쪽에서 아쉬운 소리 했다가 온팍 바가지 쓰지 말고 흥정 잘하라고. 너 원래 그런 물건이잖아. 골문 수박 싸면서 성한 수박 값 쳐주고 남의 서방 제 서방 될 날 기다리다가 닭 줬던 개꿀 대고. 엄마 아주 마이크 대고 광고를 하시지 그래? 추분 씨는 머쓱해진다. 일어나 앉아 손빗으로 머리를 빗고는 베개 밑에서 헝겊으로 된 지갑을 꺼낸다. 개값을 주긴 주는데 단. 추분 씨가 단에 방점을 찍어 동숙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단 뭐? 조건이 있어. 개천에 나가 끓여 먹던 산꼭대기에가 끓여 먹던 끓여 먹되 절대 게장국을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 게장국 먹을 동안은 잠도 나가서 자도록 해요. 날도 이만큼 해태해졌으니 한 데서 자도 얼어 죽든 않을 거요. 죽으면 죽었지. 난 개고기 먹은 사람하군 한 상에 앉아 밥 못 먹으니까.
엄마 밥은? 전기밥솥에 밥 한 채 들여놓고 토란국이나 한 들통 끓여서 여기 머리맡에 놔두어. 토란이야 광해 가면 한가마턱은 되게 있을 테니까는. I see. 개 삽니다. 똥개 삽니다. 강아지 삽니다. 염소 삽니다. 개장수의 녹음소리가 고사틀 훑으며 가까이 다가온다. 차 시동 소리는 대문 앞에서 멎었는데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동네 개들도 짖어댄다. 이쪽 담에서 저쪽 담까지 온 마을 개들이 돌림 노래를 하고 있다. 풀린 개들, 놓아먹이는 개들이 고사트로 몰려온 모양인지 뒷뜰과 마당으로 개들이 경중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지갑을 열던 추분 씨, 생각났다는 듯이 파르르 성깔을 돋우며 따져 묻는다. 잠깐, 너 시방 IC라고 했냐? I see, I know, I understand. 아이 씨부랄, 그놈의 미국말 좀 씨부렁거리지 좀 말어. 이건 대체 좋대는 건지 그르대는 건지 지엠이 엿먹으려는 건지 알아야 매를 들던 상을 태우던 할 게 아니여. 추분 씨 그의 딸내미 등짝을 한 대 갈긴다. 아따거, 엄마 팔 싼 건 알아줘야 해. 암튼 사람이 존재감이 좀 있어야지. 3천만의 생기촌데 이 정도도 못 알아듣냐? 지금이라도 배워 좀. 뭘 말이여? 영어, ABC, I love you 이런 거 배우라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좀 짝짝해요. 미국말을 배우느니 국민회관에 나가 댄스를 배우겠다. 댄스? 그 몸으로 댄스를 하시겠다? 화장실 출입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제 살만한 거 본데 엄마가 밥 해먹고 빨래하고 다 해. 난 그만 올라갈게. 말이 그렇단 얘기지 뜻이 그렇대요 누가? 추분 씨 5만원권 넉 장과 만원권 5장을 챙겨준다. 이했다. 기왕이면 똥개로 다 사거라. 몸 보호하는 데는 똥개가 약이 되느니. Don't worry, don't worry. 돈을 받아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오던 동숙은 멍해진다. 트럭 옆에 진종이 아기를 업고 서 있다. 어머니의 휴대폰 1번이 임진종이었구나. 어머니는 왜 자식들과 손녀들 다 제쳐놓고 임진종을 1번으로 저장해 두었을까? 어쩌면 단축번호 저장하는 방법을 어머니한테 가르쳐주면서 임진종이 자신의 번호를 1번으로 했는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밀어내면서 동숙은 진종에게 악수를 청한다. 오랜만이다. 진종은 꾸물거리고만 있다. 악수 한번 하는데 동방삭이 숨 넘어가겠다. 무안해진 동숙이 이죽거리자 그제야 진종이 손을 잡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황소처럼 묻어난 눈으로 동숙을 바라보고만 있다. 등 뒤에 아기는 잠들어 있다. 며칠 전 만두를 빚은 날 추분 씨는 진종을 불러다 먹였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동숙이 말린 일이 있다. 자궁암을 오래 앓더니만 결국 갔다 진종이 쳐. 무던하기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앤데 어쩜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어린애도 불쌍하고. 아기를 넘겨다 보던 동숙이 묻는다. 네 동생 잘 있니? 맥없이 싱코로 땅에 금을 긋고 있던 진종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진종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진종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무렵 그의 아버지가 무슨 글인가를 발표한 일이 나라님 눈밖에 나서 사상범이란 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결국 옥사하고 말았다. 원래 몸이 약했던 진종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산후 한 달 만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마저 풍을 맞아 쓰러졌다. 한편 동숙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유복자 막둥이가 태어난 상황이라서 추분 씨는 수유 중이었다. 진종이네의 딱한 사정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추분 씨는
젖을 나눠주기로 했다. 진종은 끼니 때와 오전 오후 곁두리 시간에 맞춰 제 동생을 업고 동숙의 집으로 젖동량을 하러 다녔다. 농사철이 시작되자 추분 씨는 논으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고 진종과 동숙은 각자 제 동생을 업고 젖을 먹이러 다녀야 했다. 추분 씨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문둥이골로 보리를 베러 간 날의 일이다. 식전에 일어나 밥솥에 불을 떼던 진종은 만일 동숙이네 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 일은 나중이고 당장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시해야 도리이지 싶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집안엔 사례를 할 만한 물건이 없었다. 아침을 차려 할머니께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젖을 먹이러 동숙이네로 갔다. 동숙이네는 올감자를 심었는지 벌써 캐다가 마루 밑에 갈무리에 두었는데 알이 자잘했다. 남들은 감자를 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할머니께 감자를 쪄드리지 않은 게 걸렸다. 집에 돌아온 진종은 감자를 캤다. 감자가 주먹만큼씩 했다. 숟갈로 득득 긁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당원을 넣고 짜서 할머니께 드렸다. 아침상 물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는 2개나 거푸 잡수었다. 분이 뽀얗게 나는 게 아주 맛있구나. 진종은 찐감자를 냄비에 담아 보자기에 싸서 들고는 집을 나섰다. 아기를 업은 동숙도 때맞춰 나타났다. 왼쪽 오른쪽 감자 보따리를 바꿔들며 걸었다. 내가 좀 들어줄까? 동숙은 그게 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좋단 싫단 말도 없이 진종은 등 뒤에 책보를 매듯이 반대로 감자 보따리를 가슴 쪽에 대고 겨드랑이를 사이로 해서 묶어보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냄비를 묶었기 때문에 보자기에 여분이 없었다. 국리 끝에 냄비를 목 뒤에 대고 한 바퀴 돌려 매듭을 묶었다. 묶이긴 묶였는데 발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데다가 목이 조여서 상당히 불편했다. 이럴 땐 지팡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더듬더듬 걸어갔다. 진종은 또래들보다 월등히 컸고 동숙은 또 또래들보다 월등히 작았다. 키로만 보자면 2살 터울 정도의 오누이로 보였지만 동숙은 안팡징대가 있었다. 야, 여기 소똥 있어. 야, 그쪽엔 물이 고였어. 동숙에게 팔을 꼬집히며 밀침을 당하며 이끌리다시피 걸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건너다 보니 3,000평이나 되는 넓고 넓은 보리밭이 바람결에 일렁이고 있었다. 아줌미는 저 많은 보리를 언제 다 베실까? 진종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자를 쪄오길 참 잘했단 생각을 했다. 보리밭에 당도하자 아기를 내려놓은 동숙은 벌러덩 틀어놓았다. 멀리서 불어온 바람이 보리를 한쪽으로 뉘이면서 동숙의 치맛자락을 들쳐대고 있었다. 감자보따리 매듭이 잘 안 풀렸다. 진종이 동숙 앞에 무릎을 꿇으며 뒷목을 들이댔다. 동숙이 일어나 진종의 뒷목에 얼굴을 포개고는 이로 물어뜯다시피 하면서 매듭을 풀어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감자는 반나마 으깨지고 뭉그러져 있었다. 추분 씨가 2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진종과 동숙은 양쪽에서 각각 자기 동생들이 젖을 잘 빨 수 있도록 손으로 받치고서 감자를 먹었다. 추분 씨는 성한 감자는 2 아이에게 주고 자기는 깨지고 으깨진 것을 꾹꾹 뭉쳐서 먹었다. 젖을 만땅으로 먹은 아기들의 배는 돼지 오줌통만하게 빵빵해졌다. 빵빵한 배 때문에 업었을 때 등에 착 달라붙질 않았는데 거기다 아기들이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자꾸만 밑으로 쳐졌다. 동숙은 목이 타서
자꾸 침을 삼켰다. 산골짜기를 한참 들어가면 바위 밑에 사철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있는 줄은 알지만 아기를 업고 가는 건 무리였으며 워낙 후미져서 살짝 무섭기도 했다. 아이, 목말라, 씨. 동숙이 그에 한마디 질렀다. 물도 없는데 감자를 쪄오는 게 어딨니? 그러니까 넌 죽어도 욕을 먹는 거야. 알고나 있어, 이 멍충아? 진종은 그러게 말이다 하는 표정으로 한번 웃어주고는 내쳐 걸었다. 여우가 제주를 넘었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아주 가파른 고개 밑에 당도했다. 동숙이 킁킁거리며 길 옆으로 비켜섰지만 진종은 보폭을 늦추지 않았다. 곰탱이 같은 새끼. 동숙이 욕을 해붙였다. 진종은 그 자리에 서서 동숙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걸었다. 숨이 턱에 닿았다. 헉헉거리며 엎드리다시피 한 발 한 발 옮겨놓고 있는 동숙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진종이 한 손으로 동숙의 아기 궁둥이를 밀어주었다. 동숙이 방귀를 뽕 뀌었다. 동숙이 움찔하며 잠깐 걸음을 멈추었고 진종도 그랬다. 넌 그럴 데 없니? 저수지에다 아기를 갖다 버리고 싶을 때. 진종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고개를 향해 올라갔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만 살아있어도 난 이렇게 못돼 먹진 않았을 텐데. 동숙의 말끝에 울음이 묻어나왔다.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이제부턴 내리막길이라서 한숨 놓였다.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은은한 꽃향기가 날아다녔다. 코를 흠흠거리다 말고 진종은 동숙을 바라보았다. 동숙의 속눈썹에 눈물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다. 이쪽으로 와봐. 진종이 말했다. 거기엔 커다란 오동나무가 연보라꽃을 풍성하게 매단 채 그늘을 들이우고 서 있었다. 진종이 그 밑에다 제 동생을 뉘어놓고는 동숙의 동생도 받아 뉘었다. 진종이 돌아서서 오줌을 누웠고 동숙도 참나무 숲 쪽으로 가서 치마로 엉덩이를 가리고 오줌을 누웠다. 볼일을 마친 진종은 냄비를 들고 계곡 쪽으로 갔다. 동숙은 감자 냄비를 쌌던 보자기를 아기들 옆에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웠다. 두 팔을 위로 쭉 뻗으며 고단한 허리를 펴자 입에서 아으 소리가 절로 나왔다. 푸르디 푸르게 펼쳐져 있는 5월의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노래가 절로 나왔다. 흰 구름이 흘러가는 수평선 저 너머로 하얀 돛담배 타고 물새들 앞세우고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을 찾아서. 진종이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였다. 종달새가 노고르르르 계곡으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고 상수리만한 말벌들은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오동꽃 송아리 사이로 드나들며 붕붕거렸다. 오동꽃은 흡사 작은 종 같았다.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보라색 종들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온 천지엔 보라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동숙은 모제비로 누우며 중얼거렸다. 오동꽃 향기가 종소리처럼 퍼지는 것 같아. 다디단 오동꽃 향기를 마시며 동숙은 아련하게 잠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진종이 물을 떠갖고 와보니 태양이 동숙과 아기들의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아기들의 포대기를 끌어서 그늘 쪽으로 옮겨놓은 뒤 동숙의 몸을 굴려 그늘 아래로 밀어넣고 진종은 그 옆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오동꽃이 팔랑팔랑 떨어져 내렸다. 아기들과 동숙의 몸 위에도 그리고 동숙이 누워있던 보자기에도 오동꽃이 내려앉았다. 진종은 그 꽃들을 거두어 동숙이 누워있는 옆에다 스페이드
이런 문양을 만들었다. 동숙이 일어났고 진종이 물냄비를 내밀었다. 물을 한 차례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나서 한숨 돌리다 말고 동숙의 눈길이 스페이드 문양에 닿았다. 곰탱이가 손재주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며 무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오동꽃잎이 장난을 치듯이 물냄비 속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동숙은 후 불어 오동꽃잎을 밀어내고 다시 물을 마셨다. 물에서 꽃냄새가 나, 진짜. 그때 진종의 동생이 깨면서 울었고 동숙의 동생도 깼다. 동숙은 아기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나서 냄비를 진종에게 건넸다. 진종도 물을 마시고는 남은 물에 손을 담가 아기들의 머리를 적셔주었다. 아기들이 까르까르 어린 새처럼 웃었다. 이쁘지? 동숙의 말에 진종도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동생은 이제 제 옷은 제가 챙겨 입을 정도로 컸는데 이번엔 할머니가 치맥기를 보여서 진종은 다시 아기 할머니가 생긴 처지가 되었다. 울 안에 자두꽃이 만개한 어느 일요일에 방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진종은 흐흡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꽃이 너무 좋아서 공연히 슬퍼졌다. 세상은 온통 봄꽃으로 화사하게 물들었는데 우리 할머니의 정신은 언제나 화사하게 피어나려는지. 진종이 방문턱에 걸터앉아 시름없이 자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동숙이 젖먹이 검은 새끼 염소를 안고 나타났다. 2마리 낳았는데 둘 다 암놈이야. 이쁘지? 진종의 눈에 검은 새끼 염소가 아기로 둔갑을 하면서 동숙이 어른어른 얼보였다. 냇가처럼 울 안의 자두나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보아오던 익숙한 대상이 왜 이렇게 낯설지? 숨이 멎을 것처럼 가슴이 요동쳐서 진종은 방으로 들어갔다.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창호지에 난 구멍으로 밖의 동정을 살폈다. 동숙이 검은 새끼 염소를 안고 왼발 오른발 리듬을 타며 대문을 빠져나갔다. 자두꽃과 함께 봄이 지고 있었지만 진종의 마음에 우물 틔운 동숙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감기까지 겹쳐서 진종은 심하게 열병을 앓았다. 소식을 들은 동숙이 찾아왔다. 여전히 검은 새끼 염소를 품에 안고서.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뭐라 구시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진종은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기침을 하듯이 말을 뱉어냈다. 우리 도망갈래? 너 아프다더니 이제 헛소리까지 하니? 정신 차려. 너마저 그럼 니네 할머니는 어떡해? 동숙은 가버렸다. 한동안 발걸음이 뜸하더니 어느 날 젖된 새끼 염소를 보듬고 찾아왔다. 받아, 선물이야. 진종은 얼결에 검은 새끼 염소를 받아 안았다. 그동안 우리 속골도 많이 베어다 주고 소도 뜯겨주고 그랬다고 주는 거래. 우리 엄마가 힘내라고 전해주래. 진종은 가만히 염소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따뜻해져 왔다. 새끼 염소가 어미 염소가 되고 그 어미 염소가 다시 새끼 염소를 낳을 동안 두 사람은 중학교 졸업반이 되었다. 진종은 장학생으로 농고 입학이 확정되었고 동숙은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가까운 면단위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동숙은 집을 떠나 자취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러기 위해 몰래 읍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었다. 대학을 목표로 해서 무슨 원대한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농사일과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것이다. 누울 자를 보고 달을 뻗으랬다고
객지로 유학을 가겠다니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여. 집에서 댕길 거면 댕기고 그렇지 않으면 때려쳐. 옆집 형기도 가는데 우린 걔네보다 더 부잔데 왜 안 보내주는데? 걘 머심해잖아. 내가 딸인 게 엄마 탓이지 내 탓이야? 왜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데? 돈 해줘. 난 꼭 읍에서 학교 다닐 거니까. 결국 동숙은 자취방을 얻기는커녕 입학금도 내지 못했다. 이제부터 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엄마도 내 말 안 들었잖아.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한 동숙은 엇나가기로 작정했다. 한창 바쁜 농번기에도 집안일을 거들지 않고 소를 끌고 들이나 야산으로 나갔다. 소를 나무에 묶어놓고는 풀밭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불렀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광에 있는 참깨 2마를 이고 장에 나가 하모니카를 하나 장만하여 허구한 날 불러자찼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한때의 대학생들이 농활을 왔다. 농활팀은 마을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왔고 밤이 되면 동숙이네 집 옆 계곡으로 올라와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비니비니 비니비니 바나바나 바나바나 따루싸 따루싸예 따루싸예야 훔빠훔빠 훔빠훔 따루싸예야 훔빠훔빠 훔빠훔 따루싸 따루싸예. 그때까지 마을에 기타를 치는 사람이 없었던 데다가 그들이 부르는 노래 또한 특이해서 농활팀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단박에 인기를 끌었다. 동숙은 특히 기타리스트에게 관심이 갔다. 특별히 잘생기진 않았지만 도수 높은 안경에다가 생전 삽자루 한번 잡아보지 않은 것 같은 가늘고 흰 손이 멋있어 보였다. 동숙은 무슨 내용인 줄도 모르면서 비니비니 비니비니 바나바나 바나바나 따루싸 따루싸 예를 자주 흥얼거렸고 하모니카로 연습을 했다. 오빠 생각이나 해는 져서 어두운 데 같은 고향 생각을 불 때는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비니비니는 리듬이 경쾌해서 하모니카를 불고 있으면 온몸에 신명이 피어올랐다. 열심히 불어서 기타리스트와 협연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 그들의 농활 일정이 끝나버렸다. 마을 주최로 공회당 앞마당에서 조촐한 송별식이 벌어졌다. 음식과 술을 나누고 이어서 장기자랑 순서가 되었다. 전체 사회는 농활팀의 기타리스트가 맡았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리더십은 발휘되는 것 같았다. 마을 주민이 한 번, 농활팀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마을 이장이 뽑혔다. 이장은 각은방 각종 경연대회에서 상품께나 탄 알아주는 가객이어서 동네 사람들은 농활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길 기대했는데 그만 중간에 박자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누군가가 반주가 신통찮아서 그런 거라고 무효라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재청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러자 이장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마디 했다. 장차 명가수가 될 사람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황동숙 양. 부르실 곡은 자유곡입니다. 얼결에 호명을 받은 동숙은 분위기에 밀려 일어났다. 초등학교 때 이미 어머니 날 격려잔치에서 한우백년을 불러 어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적이 있고 중학교 때 소환이강을 불러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감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은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긴 했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누군가가 동숙이니까 동숙의 노래 한번 불러보지 뭐 했다. 그러자 기타리스트가 고개로 박자까지 맞추며 쿵짝쿵짝 전주를 넣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기타리스트를 향해 양손을 벌려 간절하게, 애절하게 자기 마음을 꺼내 보였다. 문주란이 왔다가 울고 가겠네. 미리 사인 받아놔야겠다.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농활팀 차례가 되었다. 마을팀에서 두 곡을 했으니 그쪽에서도 두 곡을 하라고 이장이 말했다. 그들은 스카브로의 추억을 영어로 불렀다.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리듬만으로도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봄의 초원을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 정도는 감잡을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고급스럽다라고 감탄하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이어서 기타리스트가 예의 그 비니비니 전주를 넣었고, 농활 팀원들은 율동을 곁들여 노래를 불렀다. 따루싸 예이야 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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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따루싸 예이야 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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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따루싸 따루싸 예.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로 움직였다.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동물농장을 불렀다. 기타리스트가 닭장 속에는 암탉이 하고 선창을 하면 농활 팀원이 꼬꼬댁하며 닭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저 힘은, 저 멋은 대체 뭐지? 동숙은 기타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집단 전체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 노랗게 익은 여름이 참외 꼭지 떨어지듯 신압으로 소멸되고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가을이 찾아들었다. 밭에 나갔다 돌아오는 추분 씨가 고구마를 익어도 옆구리에 베개만한 늙은 호박을 끼고 오는 추수의 시절이 지나고 또다시 원사 쓰는 시점이 돌아왔다. 동숙은 다시 한번 단판을 짓기로 했다. 나 대학 갈 거야.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가게 읍에다 방 얻어줘. 버스 떠난 지가 운젠데 이제 와서 손을 들어? 미숙이 고등학교 가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둘 다 보내주든지 아니면 내년에 내가 가고 미숙인 후년에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삼숙인 우치개고. 내가 왜 미숙이 삼숙이 때문에 밀려나야 되는데. 자고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땐 다 저마다 분복이 있는 거요. 삼신할매가 너를 내 자국문을 열고 나오게 할 때 이미 팔자가 정해진 거요. 줄줄이 늘어선 사남매의 성노릇을 하라는 거였다 그 말이라고. 읍에다 방이나 얻어줘. 이번에도 안 얻어주면 칵 죽어버릴 거야. 오냐 그래 죽어봐라 어디. 못 죽어도 병신이다.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동숙은 집을 뛰쳐나와 진종내로 갔다. 나 농약 먹고 콱 죽어버릴 거야. 울 엄마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죽어줄 거야, 진짜로. 동숙은 소리내어 울었다. 차라리 도망가 버려. 검정고시라는 게 있다더라. 그거 봐서 대학 가. 진종의 말에 동숙은 반색을 하며 다가섰다. 우리 그럴래? 그러자.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며 동숙은 손을 내밀었다. 네가 없어지면 할머니는 니네 고모가 모셔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망가자. 농고 장학생으로 나와봤자 새마을 지도자밖에 더 하겠냐? 서울 가서 다시 인문계고 들어가. 그럼 넌 아마 서울대도 갈 수 있을걸? 진종의 얼굴에 동요의 그림자가 비쳤다. 할머니 두고 도망가면 죄 받지 않을까? 야, 누구한테 죄를 받아? 신도 그렇게 못하지. 어린 너한테 부모 빼앗아가고 가난뱅이 맡겨놓은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 치매까지 걸리게 해놓고 네가 소도 아닌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는 게 어딨니? 만일 그렇담 신도 직무 6이고 직무 태만이야. 진종은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뭔 줄 아니? 기회야. 도망가자. 다시 말해주는데 서울대 가서 판검사 되라. 죄 없는 니네 아버지 감방에서 돌아가시게 한 원수 갚아야지. 동숙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자신은 소를, 진종은 염소를 팔아서 경비를 마련하자고 했다. 결국 진종도 한번 해보자고 결의했다.
디데이는 그 다음 주 일요일로 잡았다. 식구들이 모두 김장밭으로 배추 묶으러 가기로 되어 있는 데다 마침 5일장 날이어서 큰일을 도모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돌아왔다. 동숙은 먼저 김장밭에 가겠다고 말하고 일단 집에서 나왔다. 식구들이 밭에 가는 걸 확인하고 곧장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전날 미리 꾸려두었던 짐을 챙겨 소를 끌고 동구 밖으로 나가니 진종도 보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진종은 염소를 끌고 할머니를 업고 오고 있었다. 동숙은 진종의 귀때기를 잡고 따졌다. 할머니도 팔려고? 말을 하고 나니 대책 없이 웃음이 쏟아졌다. 진종도 허리를 접으며 웃어댔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는 할머니는 작은 몸짓하며 영락없는 어린애였다. 동숙의 머릿속으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일단 장에까지 함께 가서 소와 염소를 판 다음 홀가분하게 할머니를 동네 마차꾼에게 딸려보낼 계산이 그것이었다. 이 곰탱이한테 몽땅 말했다간 파토가 날지도 몰라. 잘 됐어. 우리끼리 소를 팔면 안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할머니가 필요해. 소고삐를 쥔 동숙이 앞장서서 걸었고 할머니를 업은 진종도 염소를 끌고 신장로로 나섰다. 큰 길에 나서자마자 소가 똥을 쌌고 할머니가 당신도 오줌 마렵다고 내려달라고 징얼댔다. 할머니를 내려놓은 진종이 동숙의 손에서 소고삐를 빼앗고는 그 손에 염소고삐를 쥐어주면서 동숙의 등을 밀었다. 너라도 도망가버려.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가. 진종이 설게 울었다. 곰탱이 같은 새끼. 왜 지가 울고 난리야. 속말을 중얼거리는 동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면서 고개를 넘고 울면서 읍에 당도하여 염소를 팔았다. 서울은 생각보다 너무 넓고 화려했고 그리고 황량했다. 황량한 도시에서 동숙은 어디에 첫 발을 떼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숙은 자신을 독려했다. 괜찮아. 내겐 아직 염소를 판 돈이 남아있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잠에 쫓겨 타이밍을 먹으면서도 때가 되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보란듯이 공부해보겠다고 별났다. 농활팀의 기타리스트를 떠올리며 언젠간 내게도 그와 같은 남자가 찾아와 줄지도 몰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동료들이 조용필 노래 18번으로 부르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모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동숙의 꿈은 변색되지 않았다. 난 비니비니 비니비니 바나바나 바나바나를 부르는 남자를 만날 때까지 절대로 연애 같은 건 안 할 거야. 다짐을 하고 또 하면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고 전문대 영문과를 나와 보습학원에 취직을 했다. 보수는 좋지 않았지만 주말이면 학원 문을 닫아 걸고 원장의 통기타 연주를 듣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다. 39이 저물어가는 늦가을 어느 토요일에 막내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진종을 만났다. 염소를 끌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뭐니? 아까운 청춘만 다 흘려보내고. 그동안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숱하게 얼굴을 봐왔지만 진종이 염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한 가지만 묻자. 난 너에게 뭐니? 글쎄, 넌 내게 어떤 존재일까? 동숙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베개 같은 존재? 객지에 있을 땐 전혀 생각나지 않다가 고향집에 내려가면 한 번씩 뵈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내 베개. 진종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넌 참 이기적이다.
살다가 지금보다 더 재미없어지면 염소 끌고 내려와라. 기타를 잘 치던 그 남자가 학원을 넘겨주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버렸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숙은 어느새 폐경을 코앞에 둔 나이가 되어 있었다. 학원을 처분하고 차를 한 대 뽑아 구민회관에 다니며 회화를 배운다, 붓글씨를 배운다, 정신없이 나돌아쳐 보았지만 자기 몫의 삶이 아닌 것만 같아 공허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반강제로 어머니 집에 내려와 낡고 오래된 자기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불현듯 진종이 생각났고 그리고 염소를 키워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개 삽니다. 똥개 삽니다. 강아지 삽니다. 염소 삽니다. 녹음기 소리가 멎는다. 트럭엔 계집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철망이 있지만 모두 비어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할머니가 차에서 내린다. 녹음기 소린 분명 남자 목소리였는데 이상도 하지. 동숙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주수석 쪽에 문을 열더니 검은 새끼 염소를 꺼내 앉는다. 미풍이 불어온다. 복숭아 나무에서 연분홍 복사꽃이 전설처럼 흩날린다. 복사꽃 비가 오시네. 염소 키우기 좋은 계절이지. 동숙이 목인사를 하며 다가가 염소를 쓰다듬는다. 염소를 살 수 있을까요? 5만 원만 내구랴. 동숙은 5만 원권 한 장을 건네주고 할머니에게 새끼 염소를 건네받는다. 녹음기 소리도 내지 않고 트럭은 고사틀 빠져나간다. 검은 새끼 염소를 아는 동숙의 머리 위에 복사꽃잎이 내려앉는다. 꽃 머플러를 쓴 것만 같다. 진종의 등 뒤에 엎드려 잠을 자던 아이가 부스스 일어난다. 말끄러미 쳐다보는 아이의 눈이 염소의 그것처럼 순하고 맑아서 동숙의 눈동자가 풀리며 반달 모양으로 변한다. 그때 진종의 휴대폰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동숙은 놀란 마음에 진종의 휴대폰 화면을 훔쳐본다. 어머니라고 쓰여있다. 네, 어머니. 같이 있어요. 네. 동숙은 새끼 염소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보던 장이나 계속 보지? 계산다더니 웬 염소 새끼여? 동숙은 새끼 염소를 침대 위에 놓는다. 주분 씨가 휴대폰을 꺼내 1번을 누른다. 염소 사는 걸 보았으면 염소 울간을 만들어 주어야 키울 게 아니야. 소리를 지르고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 이어서 휴대폰이 울리지만 주분 씨는 받지 않고 느긋하게 노래를 따라 부른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동숙도 그 노래를 부른다. 모녀의 이중창이 구수하게 울려 퍼진다.